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애청자로서 매일 사연을 듣다가 내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먼저 제 직업은 수의사이고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3살 어린 아내는 제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손님으로 처음 만났죠. 그리고 그게 2년이 되어서 1년 정도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처음 아내를 데리고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아내가 참하게 생겼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죠.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흔쾌히 그러라고 해주셨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말을 듣자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아내에게 왜 아버지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죠. 저는 아내 어머님이 사별후에 혼자서 아내를 키우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내가 3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탐탁지 않은 얼굴로 그렇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반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후에 아들을 낳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리고 제 아내는 출산 후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다가 회사에 복귀했어요. 아이는 장모님이 봐주셨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저희 부부는 장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휴일에 장모님과 함께 치킨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올 사람이 없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경비 아저씨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저희 장모님에게 인사드리려고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장모님께 과일을 드리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과일을 받으시면서 혹시 그만두시는 거냐고 물으셨죠.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아들 부부가 있는 대구로 내려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했다고 인사한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장모님이 그동안 저희 아파트를 관리해 주시는 경비 아저씨를 많이 챙겨주셨더라고요. 반찬 같은 건 물론이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드렸대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감사한 마음에 그만두시기 전에 장모님께 인사를 하신 것 같았죠. 저희 장모님이 부침성이 참 좋으세요. 저희 아들 봐주시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지셨는지 항상 장모님이랑 함께 밖을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장모님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요. 그럼 장모님 덕분에 저희 부부는 동네 분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얻어먹었네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일을 그만두시고 나서 공교롭게 장모님이 어깨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셨습니다. 더는 손주를 봐주시는 게 어려워지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아내가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까지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감사하게도 대신 봐주겠다고 하셔서 어머니 덕분에 장모님은 마음 편하게 어깨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경비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장모님과 같은 연배였는데 밝은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출근할 때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마치 저희 장모님처럼 아주 부침성이 좋은 분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꼼장어에 소주 한잔 마시고 싶었던 터라 신나는 마음을 안고 퇴근 후에 친구와 자주 가던 꼼장어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꼼장어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던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혹시 재수씨랑 경비 아저씨랑 친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되물었죠. 그랬더니 친구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새로 오신 경비 아저씨가 저희 아내 차를 타는 모습을 봤다고요. 그 친구는 저희와 같은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친하게 지내죠. 여름 휴가 때는 같이 여행도 가고요. 그런데 친구 말로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제 아내를 봤는데 아내가 경비 아저씨를 차에 태우더니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죠. 아내가 경비 아저씨랑 친하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아내와 경비 아저씨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없을 때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지만 같이 차를 탈 만한 사이라니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대충 얼머무린 후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물어봤죠. 근데 친구가 해준 말만큼이나 아내 반응이 이상하더라고요. 제 물음에 아내는 몹시 당황해하면서 가는 길에 태워드린 것뿐이라고 절대 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 충분히 그런 친절을 베풀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걸리는 건 아내 반응이었어요. 아내가 말까지 더듬거리면서 대답하더니 황급히 말을 돌렸거든요. 저는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을 받았지만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했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일단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은 정확했죠.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저는 아내와 경비 아저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병원 문을 일찍 닫고 집에 왔는데 웬일인지 아내도 일찍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경비 아저씨랑 마주보고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척 하려고 다가갔는데 글쎄 아내랑 경비 아저씨가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곧이어 인기척에 아내가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저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손을 뿌리쳤죠. 그리고 아내는 제가 못 봤다고 생각했는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이제 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단 모른 척하면서 아내에게 경비 아저씨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그냥 안부 인사를 주고 받은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저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둘의 나이 차이를 생각하며 괜한 생각일 거라고 애써 부정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경비 아저씨와 손을 잡고 있었던 아내 모습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죠. 당연히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는 어디 아픈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내에게 그 경비 아저씨랑 대체 무슨 사이냐고 물을 수 없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분명 아내는 둘러댈 것이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저만 한 것이 아니었죠. 그날은 병원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지? 생각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화단 쪽에서 경비 아저씨랑 어떤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바로 저희 장모님이셨죠. 그래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두 분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그 아저씨에게 제 와이프에게서 떨어지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 말을 들은 경비 아저씨는 그럴 수 없다며 계속 제 아내와 연락을 주고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더는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는지 장모님은 한 번 더 아내에게 접근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는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대화를 듣고 난 후 저는 아내가 경비 아저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죠. 젊은 남자도 아니고 장모님 연배인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와 단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같이 산 세월이 뭐라고 아내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죠. 그래서 와이프에게 나에게 숨기는 게 없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대답했죠.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우리 사이 말 못하는 비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저는 아내가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비밀 같은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는 아내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다는 증거를 찾는 대로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그로부터 2주 후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병원이 쉬는 날이라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할머니랑 놀고 싶다고 하길래 저희 어머니에게 보냈죠. 출근했던 아내는 퇴근 후에 바로 집에 왔고요. 그래서 아내가 모처럼 아들도 없으니 중국집에서 저녁을 시켜 먹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곧 아내는
발신자를 확인한 후에 제 눈치를 보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으로 가서 통화 내용을 엿들으려는데 통화를 하던 아내가 황급히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오더니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죠. 저는 분명 아내가 경비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내는 황급히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저도 뒤따라오는 택시를 타고 아내를 미행했죠. 그러자 아내를 태운 택시가 동네 뒷산 입구에 멈췄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아내는 뒷산으로 올라갔고 저도 택시에서 내려 뒷산을 올랐죠. 아내는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헉헉거리며 산을 오르는 사이 아내는 제 시야에서 사라졌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사라진 아내를 찾아 뒷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어딘가에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내는 경비 아저씨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확인한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죠. 왜냐하면 아내가 경비 아저씨와 뒤엉킨 채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계속 경비 아저씨를 말리려고 했고 경비 아저씨는 자신을 말리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사랑을 나누는 연인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왠지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는 산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죠. 그래서 도와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두 사람에게 달려가 아내와 함께 경비 아저씨를 저지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여기는 어떻게 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건 나중에 말하고 경비 아저씨부터 진정시키자고 했죠.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가만히 두라고 하다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경비 아저씨를 보면서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했고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눈물을 닦으면서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방금 경비 아저씨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지만 일단 아내와 경비 아저씨의 안전이 더욱 중요했어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죠. 저는 그제야 아내와 경비 아저씨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내쉬면서 그동안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 경비 아저씨는 저희 아내의 친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장인어른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 아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내가 본인도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자신에게 와서 대뜸 본인이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처음에 경비 아저씨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고 했죠. 그런데 다음날에 경비 아저씨가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아내가 갓난아기 때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아내는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대요. 장모님이 분명 자신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장모님에게 사실을 물어보기 전에 경비 아저씨랑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친아버지가 맞았던 거죠. 제 친구가 아내가 경비 아저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친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장모님을 찾아가서 유전자 검사한 걸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장인의 존재를 숨긴 이유를 말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내 친아버지, 즉 저희 장인어른은 도박에 미친 사람이었대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도박하는 건 기본이고 장모님이 힘들게 번 아이 분유값까지 뺏어서 도박을 했다고 했죠. 그 바람에 장모님과 어린 아내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도박만 하는 남편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헤어졌는데, 그런 아버지가 없는 게 아내에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런데 친아버지가 몇십 년 만에 아내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할 수 있냐고 장모님에게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때 그럼 장인어른과 손을 잡고 무슨 대화를 나눈 거냐고 물었더니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그때 진심으로 사과를 했대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고 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가족을 책임지지 않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아내는 친아버지의 사과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 딸 앞에 나타나는 전 남편이 신경 쓰였던 장모님은 전 남편을 찾아가서 화를 내신 거고요. 제가 우연히 목격한 모습 역시 장모님이 장인어른께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화를 내신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장인어른께 이제 와서 아내 앞에 나타난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꽤 버릇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와이프니까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문득 딸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나셨대요. 그래서 아내 작은 고모님에게 아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로 찾아왔다가 경비를 구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그렇게 장인어른은 처음에는 그냥 멀리서 딸아이 얼굴만 볼 생각으로 저희 아파트 경비로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아이 얼굴을 봤더니 자신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은 거였죠. 그런데 제 아내가 가족도 버리고 도박만 했으면서 왜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하냐고 자신에게 부끄러운 모습 더는 보이지 말고 멀리 떠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장인어른이 자신이 딸에게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가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유언을 남기고 동네 뒷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은 아내는 그것을 막기 위해 뒷산으로 달려간 거고요. 이야기를 마친 아내는 장인어른에게 만약 자신이 조금만 늦었다면 평생 아버지를 진짜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다시는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이 그렇게 상처될 줄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했죠. 그러자 장인어른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통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장인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고 그 사이에 아내의 연락을 받은 장모님이 저희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께 자신이 들은 게 사실이냐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다시 눈물을 보이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께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후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자 장모님은 저와 아내에게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죠. 그러면서 아내는 모르고 있었던 일이니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며 제발 아내가 아닌 자신을 탓해달라는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으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 이번엔 아내가 장모님에게 그동안 화내서 죄송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짓말을 한 엄마가 너무 미웠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도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자 아내의 말을 들은 장모님은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 장인어른은 경비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한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죠. 아내는 그런 장인어른이 신경 쓰이는지 멍하니 자신의 휴대전화만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아내를 안아주며 장인어른을 그만 용서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할 거라고요. 그리고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장모님을 찾아가 친아버지를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고, 아내의 말을 들은 장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직접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용서하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아내 말을 들은 장인어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맙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셨죠. 그리고 일이 마무리되자 저도 저희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덤덤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화 안 내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희 어머니는 나도 엄마라서 그런지 사돈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라고 하시면서 아내와 친아버지 관계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아내 친아버지를 장인 어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 저희 아들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장인어른은 정말 많이 좋아하셨죠. 그리고 그 뒤로 손주가 많이 보고 싶으셨는지 가끔 저에게 연락해 손주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와 장인어른 사이를 의심한 제가 참으로 부끄럽네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때의 심정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죠. 다행히 아내는 자신이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면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항상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을 훌쩍 넘긴 아저씨입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3년 후에 차근차근 준비하여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그게 벌써 꽤 옛날이었네요. 저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시간만 주어진다면 여행을 다녔네요. 둘 다 워낙 활동적인 성격이기도 했고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휴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도 강했기 때문이에요. 여행을 가서 이것저것 많은 경험도 하였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둘이 함께한 추억이 엄청나네요. 아내와의 마지막 여행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여름이 조금 지나서였어요. 저희 부부는 휴가철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강원도에서 시작을 하여서 동해안을 따라서 쭉 경상도까지 내려가는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름의 후끈함은 없었지만은 한적한 바닷가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그야말로 아름답더군요. 그렇게 영원히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행 3일째 되던 날 밤 저희 부부는 강원도를 벗어나서 경상도로 가고 있었어요. 긴 일정이었기에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운전이 섰던 아내가 주로 통행량이 많지 않은 밤 시간을 맡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초저녁에 맞은 술 기운으로 인해서 조수석에서 꾸벅꾸벅 졸았네요. 그날따라 안개도 있었고 남포 운전자가 많아서 아내는 운전을 하는 내내 불안해했었습니다. 꼭 운전하는 날 술을 마셨어야 해? 안 그래도 운전도 서툴러서 힘든데 옆에서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평소라면 몰라도 오늘은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졸지 말고 옆에서 좀 끼어있기라도 하면 안 돼? 평소와 다른 아내의 모습에 걱정이 되어서 저도 잠도 깰 겸 창문을 내렸습니다. 미안해. 당신도 힘들 텐데 오늘은 여기 근처에서 숙소 잡고서 쉬는 게 어때? 제 말에 아내도 좋다고 하였고 근처 숙소를 찾기 위해서 시내로 가기 위해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윙 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주 멀리서 굉음을 일으키면서 차가 달려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차는 저희 코앞에 있었고 그 순간 정말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을 하던 차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저희 부부가 탄 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미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에 입원한 후였어요.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더군요. 하지만 아내와 장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깨닫고는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선이는 어디 있어요? 괜찮은 거죠? 부모님 두 분 모두 대답을 피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죽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아내와 함께 가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 여겨질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승환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는 분이 제 아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시는데
가슴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아내가 곧 저처럼 깨어날 거라 여겼으니까요.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들어보니 음주운전으로 1차 사고 후에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결국 2차 사고로 저희 부부가 탄 차와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라고 합니다. 참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고 차량 운전자는 타박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 동승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저와 제 아내도 그 사고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죠. 다발성 골절로 몇 번의 수술과 1년에 가까운 재활치료를 해야 했던 저와 달리 아내는 어떠한 외상도 없었습니다. 다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혼수 상태로 깨어나질 못하고 있었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내를 돌보기 위하여서 같은 병실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아내를 돌본다는 것은 명목일 뿐이었죠. 양손에 깁스를 한 채로 제 밥숟가락도 들지 못했으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아내를 놓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함께했던 추억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네요. 지선아, 작년에 단풍 구경 갔던 거 기억나? 내가 등산로 잘못 찾아서 계속 산소 깊이 들어갔잖아. 그러다가 내가 낙엽 밟고 미끄러져서 웅덩이에 빠지고 또 하필이면 골반이랑 팔을 다쳐서 꼼짝도 못하는데 너 내가 감기 걸릴까봐 겨우 끌어다가 마른 땅에 옮겨두고 외투 벗어서 덮어주고 그 겁 많던 네가 혼자서 사람 불러오겠다고 산길을 내달렸잖아. 고마워. 당신 일어나면은 우리 더 많은 것을 함께하자. 살아줘서 고마워. 언젠가 아내가 깨어날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 몸의 상처는 전부 회복이 되고 퇴원을 하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더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의학적 조치가 없다고 했기에 제가 퇴원하는 날 아내도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한마음으로 아내가 깨어나길 바랬기에 퇴원 전 집도 개조하여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아내와 제가 퇴원 후 가족 모두의 일상은 아내에게 철저히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장모님과 저희 부부가 살던 집들은 각각 세를 주고 저희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단독주택이라 개조하는 것도 수월했고 마당이 있다 보니 아내에게 햇빛이라도 쐴 수 있게 해줄 요량이었죠. 한동안은 큰 문제 없이 모두가 딱 들어맞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수령한 보험 금액도 있었고 세를 내준 집에서도 들어오는 돈도 있었기에 저도 일을 하지 않고 아내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내만 자리에서 일어나준다면 더할 나위 없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죠. 가족 모두가 지쳐가는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저나 장모님보다 더 지치셨겠죠. 얼마 뒤 어머님은 조금씩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재활도 다 끝났고 엄마 생각에 이제 그만 일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네가 지선이 아끼는 마음이야. 누군들 모르겠냐마는. 어머님도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렇게 말끝을 흐리시다가 곧 밝은 표정으로 말을 하셨어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벌떡 털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들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야 지선이도 그동안 우리 맘 고생시킨 게 덜 미안할 거 아니니? 사실 어머니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은 어쨌든 맞는 말이기에 저도 수긍을 하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다시 직장도 구하고 나중을 생각해야죠. 얼마 뒤 저는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아내의 간병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었죠.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이 아내를 절대 포기할 마음은 없었지만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눈동자 한번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진다는 게 그만큼 지치는 일이더군요. 그래서인가 다시 일을 시작하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가족들에겐 짐을 지운 꼴이었겠죠. 저희 부모님이야 앞서 말씀드렸듯 자식이 아니다 보니 당신들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셨어요. 우선 순위도 바뀌어서 친구들과의 친목 모임도 다니기 시작하셨고요. 그걸 누가 탓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가족들은 상의 끝에 아내를 돌볼 수 있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완전히 본인들의 삶으로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아니었어요. 낮 시간에는 간병인이 아내를 돌보고 오후부터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장모님, 그 후는 제가 돌보기로 하였지만
거의 24시간을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듯 아내의 주변을 맴도셨어요. 아무래도 가족들의 변화가 느껴지시니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장모님의 마음을 100번, 1000번 알고 있으니 퇴근 후에는 아내를 보살피는데 더욱더 전력을 다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오는 것이 숨통을 트이게 했기에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내가 저렇게 되고서 몇 년을 제대로 된 외출 한 번을 하지 않은 장모님께도 좀 더 편하게 마음먹자고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저는 죽어도 지선이 포기 못해요. 그래서 말인데 하루아침에 지선이가 벌떡 일어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좀 더 각자 생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모님도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기분 전환도 하셔야 또 지선이에게도 좋은 기분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장모님은 이렇다 저렇다 대답은 없으셨지만 뭔가 생각이 많아지시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달라진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 하였습니다. 아내가 깨어날 거라는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건을 완전히 놓지는 않은 채로요. 시간이 흘러서 결국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지 5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퇴근한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더군요. 그날은 장모님께서 오랜만에 외출을 하시느라 집에는 저희 부모님과 저 그리고 죽은 듯 누워 지내는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승환아,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일단 생각이나 해보라고 하는 말이니까 알았지? 무슨 말씀이시길래 하기도 전에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엄마 친구 중에 왜 그 있잖니? 미숙이 이모. 미숙이가 어디 좋은 요양병원을 안다고 하더라. 거긴 일반 요양병원이랑 달라서 환자에 맞게 간병을 해준다니.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집에서 간병이 가능한데 굳이 지선이를 낯선 사람들만 있는 곳에 던져둘 이유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은 매일 집에서 산 사람이며 죽은 사람이며 못할질 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뇨? 어머니, 그 사고에서 저렇게 된 사람이 저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를 달래듯 말씀하시는 어머니도 결국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쏘드시더군요. 그래, 말이 나온 김에 하마. 지선이 저렇게 됐다고. 그럼 내 자식도 산채로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냐? 너야말로 네 부모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줄 수는 없는 거니? 사고 나고 5년이다 5년. 이제 포기하고 각자 인생을 살 때도 된 거 아니냔 말이다. 결국 어머니와 저는 언성을 높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출하셨던 장모님이 언제 돌아오셨는지 거실에서 어머니와 제 이야기를 전부 들으셨더군요. 사부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 사돈분들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하는데 제 딸 자식에 대한 애틋함에 눈이 멀어서.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차라리 내가 아내의 처지가 되어 누워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사실 어머니께 그런 모진 소리를 했지만 당연히 부모라면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또한 저에겐 가족입니다. 그것도 선택하여 가족이 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날 밤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온몸을 뒤척이고 있으니 아버지가 방문을 두들기시더군요. 이예비랑 맥주 한잔 할 테냐? 네, 아버지. 그렇게 식탁에서 아버지와 맥주 한 캔씩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네요. 나랑 네 엄마의 행동에 섭섭할 수도 있겠지. 왜 그 마음을 모르겠니? 나도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네가 처한 위치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했단다. 내가 너였다고 하더라도 네 엄마가 불의의 사고로 몸을 가눌 수 없다고 해서 버리지 못할 거다. 네 엄마도 마찬가지야. 단지 부모이다 보니 걱정이 앞서서 저리 말한 거니 애비 생각에는 네가 며느라이를 데리고 분가라는 게 어떨까 싶구나. 눈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는 참 할 짓이 아니긴 하구나. 차라리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더군요. 어머니와 장모님께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저희는 분가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머니와는 서로 마음에 쌓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여 풀었고요. 어머니께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실컷 울었네요. 얼마 뒤 장모님과 저는 아내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가족 간의 오해가 쌓일 일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이더군요. 분가를 했다고 하여도 달라지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꽤 전부터 장모님과 제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아내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퇴근 후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자 낙이 되었던 저는 그날도 아내의 초점 없는 눈에 눈을 맞추려고 애쓰면서 이야기했네요. 오늘은 뭐하고 있었어? 내 생각하고 있었어? 난 오늘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는데 유난히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 당신 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좋아했었잖아. 얼른 나와서 일어나면은 내가 매일매일 된장찌개 끓여줄게. 아, 그러면 또 진리하려나?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고 지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지만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네요. 단지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을 누군가는 또 오해하여서 아내를 포기하라는 말을 할까 봐서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내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지선아, 내 말 듣고 있는 거지? 가끔은 정말 지치는 날이 있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도 내가 당신이 하는 말 흘려들을 때면 잔소리하곤 했잖아. 나도 그런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때 제 착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내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주 살짝 흔들린다 느껴졌습니다. 당신 내 말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거지? 너무 놀란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장모님께 달려갔어요. 제 말에 장모님은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아내를 붙들고 말을 거셨어요. 지선아, 엄마야. 엄마 말 들려? 우리 딸, 엄마 한번 쳐다봐. 응? 지선아. 장모님의 기대에 찬 목소리는 결국 절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멍한 눈은 천장만 바라보고 미동도 없었거든요. 저는 장모님에게 착각이 아니라고 확신에 가까운 설득을 하려 했지만 말을 내뱉을수록 제 착각이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더군요. 그 작은 사건은 결국 장모님과 저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의 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통풍이 잘 되도록 입혀둔 헐렁한 잠옷 사이로 아내의 몸 구석구석 붉은기가 있더군요. 저는 놀라서 장모님을 모셔와 보여드리며 물었습니다. 아까 낮에도 이랬어요. 혹시 간병하시는 분이 뭘 잘못 먹였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장모님은 당황하신 듯 고개를 저으면서 그럴 리 없네. 음식은 전부 내가 준비하니까 그분이 뭘 잘못했거나 그런 건 없어.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환경이 문제인가 해서 이불도 전부 새로 갈아주고 청소도 더욱 신경 써서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아내의 몸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지더군요. 붉은 반점 같던 것들은 점점 푸르스름하게 바뀌면서 마치 멍처럼 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다른 곳에 생기는 상처들. 결국 저는 간병하시는 분이 몰래 학대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간병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칠을 더 지켜본 저는 결국 경악할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장모님께서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자 아내의 방으로 가서 욕을 하면서 아내를 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죽지 그랬니?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이게 살아있는 거니? 너 하나만 죽으면 우리 다들 어떻게든 살아갈 거 아니니? 그 모습을 본 순간 당장이라도 장모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다음 행동의 영상을 보던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거사, 너 때문에 이 서방, 그 젊은 사람이 그게 무슨 꼴이냐? 나야 너를 평생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다마는 딱한 이 서방은 며칠 전에 나를 불러서 한다는 말이 네가 살아있다고 눈을 움직인다고 하질 않겠니? 나는 이러다가 이 서방까지 무슨 일 나는 건 아닌지, 내 자식 하나 보듬자고 남의 자식 죽이는 건 아닌지 하루하루 심장이 옥죄어오는 것만 같구나. 장모님은 아내를 품에 안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날 저는 장모님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자는 마음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뭔가 말을 꺼내려니 저 아래서 꽉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며 누워있는데 방문이 살짝 열리더군요. 자네,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나? 장모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불을 켜고 장모님과 마주보고 앉아있자니 참 어색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장모님과 함께 아내를 돌봤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가 싶더군요. 사고가 난 지 이제 5년쯤 되었지? 시간이 참 빨라. 내가 자네 나이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늙었구먼. 내 나이가 되면은 인생은 더 빨리 지나간다네. 장모님은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네가 더 늦기 전에 자네 삶을 찾아갔으면 하네. 나야 저게 자식이니 버리지 못한다지만
자네는 돌아서면 나만인가. 혹여나 자네가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은 그럴 필요 없네. 충분히 했으니 이제 그만 자신을 좀 쉴 수 있도록 하겠나. 지선이가 깨어날 일은 없어. 혹여 깨어나더라도 어떻게 자네를 원망하겠나. 오히려 이렇게까지 사랑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겠나. 가슴이 너무 먹먹하더군요. 저는 아직 아내를 놓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모두가 그 길이 아니라고 하니 마치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어린아이 같더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욕심이 주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제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한 번도 지선이를 떠나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욕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결국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네요. 동틀 무렵이 되어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대로 아내를 보내는 것이 맞는 건지. 지선아, 사람들이 내가 널 보내야 한다고 그래. 너도 내가 떠났으면 좋겠어? 역시나 아내는 미동도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선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눈물이 차올라 더는 말을 못하겠어서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지선아, 내 말 듣고 있었던 거야? 지선아, 내가 널 이렇게 보내겠어? 미안해. 방금 내가 했던 말 다 못 들은 걸로 해줘. 알았지?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새벽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네요. 그 소리에 장모님도 아내의 방으로 왔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 지선아, 그동안 힘들었지. 엄마가 모진 소리 하는 것도 가만히 듣고 있었으니 네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니. 미안하다. 다음 날이 되어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 정밀 검사 후에 아내의 신경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장모님, 저 모두가 너무 기다리던 일이라 기쁨을 감출 수 없던 기억이 선합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의 일이네요. 현재 아내는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서 손가락을 까딱거릴 정도의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남들에겐 그게 뭔가 싶겠지만은 저희 가족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평생을 아내는 재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도 얼마나 좋아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저는 아내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네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엔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6개월 전에 저희 가족이 경험한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네요. 저는 3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30대 초반에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해서 바로 교제를 시작했죠. 그렇게 1년 정도 만나다가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반대하지 않았고 결혼 준비도 순탄했어요. 결혼 후 6개월 만에 임신해서 어여쁜 딸도 하나 낳았고요.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이랑 제 친정이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일부러 신혼집을 친정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은 건 아니에요. 남편이 결혼 준비랑 동시에 이직 준비도 했는데 남편이 새롭게 얻은 직장이 친정에서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하고 집을 얻었더니 친정이랑도 가까워진 거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친정을 왔다 갔다 했어요. 임신하고 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에는 출근한 남편을 기다리면서 친정에서 시간을 보냈죠. 엄마가 해주시는 밥도 얻어먹으면서요. 그래서 친정이랑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해요. 진짜 좋은 팔자를 타고났다는 말도 하고요. 그런데 좋은 팔자에는 친정과의 집거리만 있는 건 아닌 듯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저에게 이따금 나도 너희 아빠 같은 분이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솔직히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거려지곤 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저희 아빠가 너무 멋지시거든요. 60대 후반이신 저희 아빠는 누가 봐도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빠 별명이 제2의 최수종인데 최수종 씨가 부인인 하이라 씨에게 정말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친구분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었더라고요. 그만큼 아빠가 엄마에게 정말 잘해주신다는 거죠.
아빠는 주말이 되면 엄마가 부엌에 가지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삼시세끼 요리를 합니다. 당연히 설거지도 아빠가 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빠는 엄마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기 위해서 한식 자격증도 따셨어요. 어느 날 아빠가 저랑 엄마에게 한식 자격증을 보여주는데 엄마랑 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요리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깜짝 이벤트를 위해서 가족 아무도 모르게 요리 학원을 등록해서 주말마다 다니셨더라고요. 또 아빠가 저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초반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업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빠 사업을 도와주시는 직원만 20명이 넘습니다. 사실 아빠 덕분에 저는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검소함이 저희 집 가훈인지라 돈을 펑펑 쓰면서 사치를 부리진 않았지만 학자금 대출 받지 않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1년 동안 어학연수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했고요. 저는 그 정도면 제가 부유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아빠가 워낙에 엄마에게 잘해서 어렸을 때는 다른 남자도 전부 저희 아빠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20살 넘어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그게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죠. 제 이상형은 자연스럽게 아빠 같은 남자였습니다. 저도 반드시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제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이 저희 아빠 같은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딸에게 엄청 잘해주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희 아빠가 은근히 신경 쓰이나 봐요. 언제 한 번은 저희 아빠에게 본인이 눈치가 보여서 그러니까 장모님에게 너무 잘해주시지 말아달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아빠 친구들도 아빠한테 매일 그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재수 씨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요. 제 이런 말들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아빠는 저희 가족에게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어요. 그런 아빠 때문에 저희 가족은 행복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행복이 모두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준 이후부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표정만 봐도 꽤 중요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말한 후에 서재로 들어갔죠. 저는 재빨리 집안일을 끝낸 후에 남편이 좋아하는 유자차를 들고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기다리면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유자차를 건네주면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아휴, 당신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랫동안 고민했어 라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편하게 그냥 말하라고 했더니 나 한 달 전에 아버님을 우연히 봤어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한 달 전에 저희 아빠를 우연히 봤답니다. 어디서 봤냐고 물었더니 호텔에서 봤대요. 남편이 그 호텔 카페에서 중요한 업무 미팅이 있었답니다. 2시간 정도 미팅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려고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아빠랑 어떤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봤대요. 처음에는 잘못 봤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호텔 카페에서 또다시 업무 미팅을 하고 나서 회사로 복귀하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주차장에 떡하니 세워져 있는 아빠 차를 봤답니다. 그제야 남편은 일주일 전 일이 다시 생각나면서 그게 잘못 본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혼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저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 친구가 당연히 저에게 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네요. 잘못 본 게 맞더라도 일단은 재수 씨에게 사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주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에게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진짜 우리 아빠가 맞아? 라고 물었는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장인어른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색이 든 얼굴로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그 여자 얼굴을 봤냐고 물었더니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어린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호텔에서 본 남자가 정말 아빠가 맞다면 아빠가 어떤 어린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더니 남편이 저를 안아주면서 확실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남편이 주차장에서 아빠 차까지 봤다면 아빠가 그 호텔에 간 것은 100%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다음 주말에 일부러 친정에 갔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은근슬쩍 아빠한테 아빠, 혹시 최근에 땡땡 호텔 간 적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물음에 아빠가 화들짝 놀라면서 땡땡 호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호텔 괜찮으면 다음 주말에 남편이랑 딸 데리고 호캉스 가려고 한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본인은 그 호텔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거짓말하는 아빠를 보면서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괜찮지 않다고 두 번 다시 아빠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장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릴 거냐고 다시 묻더군요. 솔직히 엄마에게 당장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보나마나 충격받으실 게 뻔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더 확실해질 때까지 당분간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죠. 엄청난 진실을 알고 나서부터 친정에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제가 친정에 너무 가지 않으니까 엄마가 전화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남편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남편이 좀 한가해지면 친정에 가겠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혹시 엄마에게 전화 오면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죠. 아빠에게 따져 묻고 싶었는데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진짜 사실이면 어쩌지?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다고 그러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아빠에게 화가 나는 것만큼 대체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생각이 없는 여자면 유부남이랑 놀아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편 말로는 어린 여자라고 했는데 솔직히 어린 여자가 60대 후반인 남자를 만날 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분명 그 여자가 아빠 능력을 보고 접근한 거라고 판단했어요. 한마디로 꽃뱀인 게 분명하다고요.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 찾아가서 아빠를 미행해달라고 할까? 라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친구들한테 그런 곳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물어봤고요. 그런데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 했지 실제로 찾아가진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어영부영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빠가 갑자기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아버지가 일이 바빠서 자주 출장을 가시곤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버지 연세가 있다 보니 엄마가 걱정되셨나 봐요. 아버지에게 직원들에게 맡기고 출장은 이제 가지 말라고 하셨었죠. 그래서 2년 전부터 아버지는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부산으로 출장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당신이 꼭 가야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번 미팅이 좀 까다로워서 직원들에게만 맡길 순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2박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쩐지 출장 간다는 아빠의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았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아빠가 정말 출장을 가는 게 맞을까? 라고 물었는데 남편이 씁쓸한 표정으로 나도 이제 장인어른 말을 믿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아빠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빠를 미행하기로 했죠. 남편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하길래 그렇게 해야만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빠가 출장 가시는 날에 맞춰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당연히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하고요. 아빠가 어디 호텔을 예약했는지는 미리 알아놨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순순히 알려주시더라고요. 부산에 도착한 저는 일단 아빠가 예약한 호텔을 예약한 후에 로비에서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초조하게 잠도 못 자고 아빠 말이 사실인지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렇게 한 5시간 정도 기다렸을 겁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못된 시간이었나? 아빠가 호텔 로비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저는 로비에 있는 소파에 납작 엎드린 채 아빠를 지켜봤죠. 출장을 간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아빠는 직원들과 함께 호텔에 왔어야 해요. 그런데 아빠는 혼자더군요. 결론적으로 아빠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빠는 호텔 직원에게 뭐라 말하더니 키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저는 아빠가 몇 층에서 내리는지 확인하고 나서 제 방으로 들어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거기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아빠가 몇 호실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직원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분명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화했는데 어딘가에서 벨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벨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는데 아빠가 복도로 나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눈치가 보여서 복도에서 제 전화를 받는 것 같았죠. 아빠가 무슨 일인지 묻길래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잘 도착하셨냐고 태연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잘 도착했다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과 저녁을 먹고 있다고 이따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아빠가 어느 방으로 들어가시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들어간 호텔방 쪽으로 걸어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제 눈으로 직접 아빠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보는 것이 저와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사실 바로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한 10분 정도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음을 먹고 호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라고 하는 아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바꿔서 룸서비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룸서비스 시킨 적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인해야 하니 잠시만 문 좀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호텔 직원이 아니라 저라는 걸 알게 된 아빠는 놀란 얼굴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그런 아빠에게 정말 출장을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아빠는 말까지 더듬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빠에게 변명은 필요 없다고 이미 다 알고 왔다고 대답했죠. 제 말을 듣고 아빠가 저에게 다 알고 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빠가 엄마 몰래 만나고 있는 어린 여자가 대체 누군지 확인하려고 따라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몸을 숨기고 있을 침대 쪽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침대에 있어야 할 여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빠에게 소리치면서 그 여자를 대체 어디에 숨긴 거냐고 물었어요. 아빠는 제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말부터 들어보라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더니 누군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제 시선은 저절로 화장실 쪽으로 향했죠. 아빠가 어린 여자와 함께 호텔방에 있던 경악스러운 그날 밤, 저는 그녀의 정체를 알고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여자는 제가 아는 여자였거든요. 게다가 그 여자는 홀몸이 아닌 듯 보였어요. 배가 제법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여자를 보자마자 혜영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울먹거리면서 언니! 라고 하더군요. 아빠가 만나고 있었던 어린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2살 차이 나는 자매는 틈만 나면 싸우는데 저희 자매는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러나 그런 동생은 미안하다는 편지 하나 달랑 남기고 10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어요. 부모님이 동생이 만나고 있던 남자를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동생이 만나고 있던 남자는 동생과 띠동갑이었어요. 게다가 한 번 결혼까지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동생은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면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반대했고요. 엄마는 동생에게 처음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은 이모가 있는 미국으로 보내버리겠다고까지 했죠. 아빠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저 역시도 동생을 타일러봤습니다. 저 하나만은 동생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제 동생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동생은 가족에게 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 남자를 끝까지 반대하면 인생을 포기할 거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부모님은 계속 반대했고 결국 동생은 남자를 선택하고 집을 나가버렸죠. 남편은 여동생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동생이 집을 나가고 나서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난 거니까요. 물론 남편은 동생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이유도 포함해서요. 제가 남편에게 동생 사진을 보여준 적은 있는데 생생하게 기억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호텔에서 제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고요. 제가 아빠랑 동생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아빠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동생이었답니다. 동생이 만나자고 하길래 당장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임신한 동생이 앉아있더래요. 아빠가 그런 동생을 보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울면서 상황을 설명해주기 시작했답니다. 10년 전에 집을 나간 동생은 그 남자와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았대요. 한 2년 정도는 행복했는데 그 2년 후부터 남자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술만 마시면 살림을 부수고 동생에게 욕설을 퍼부었대요. 동생이 일해서 번 돈을 다 뺏어가서 도박도 하고요. 더는 참지 못하고 동생이 헤어지자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가더랍니다. 그 남자와 좋지 않게 헤어진 후에 동생은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대요. 남자 하나 때문에 가족을 버린 자신을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답니다. 자신에게 한없이 잘해주는 모습에 감동한 동생은 마음의 문을 열었대요. 그러다가 임신하게 된 거죠. 동생은 기쁜 마음으로 그 사실을 남자에게 알렸는데 어쩐지 남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어떻게든 아이를 낳고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대요. 하지만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아이 아빠는 동생과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이후 동생은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아빠에게 전화한 거예요. 동생이 아빠에게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쫓겨났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빠가 그럼 그동안 어디서 지낸 거냐고 물었더니 친구 집에서 신세를 졌다고 했대요. 동생은 아빠가 집을 구할 때까지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답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그래서 아빠랑 동생이 호텔방으로 함께 올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연히 제 남편이 보게 된 거였고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부산에 온 이유는 아이 아빠를 만나러 온 거였답니다. 아이 아빠 고향이 부산인데 부모님이 계시는 부산으로 도망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도대체 왜 저랑 엄마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말렸답니다. 도저히 엄마에게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동생이 용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느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옛날부터 아빠를 많이 의지했어요. 고민이나 걱정이 생기면 엄마가 아닌 아빠에게 이야기했고요. 엄격한 엄마와 달리 아빠는 부드러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은 힘들 때 아빠가 가장 먼저 생각났을 겁니다. 동생은 펑펑 울면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가족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요. 부른 배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동생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동생이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잘 살길 바랬어요. 언젠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오길 바랬고요. 그런데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우는 동생을 끌어안고 괜찮다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도 눈물을 보이시면서 동생에게 괜찮다고 어떤 모습이든 너는 여전히 아빠 딸이라고 말해주셨고요. 제가 아빠랑 동생에게 아이 아빠는 만났냐고 물었더니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원래 계획은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이 아빠를 만나기로 한 이상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말하고 내일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본인도 부산으로 오겠다고 했는데 딸아이 걱정에 오지 말라고 했고요. 저는 1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생에게 제 남편이랑 딸아이 사진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함께 잠을 자고 다음날에 같이 아이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저는 양심이 있다면 아이 아빠가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 계속 자기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나중에는 변명도 통하지 않으니까 마구 화를 내면서 그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인지 어떻게 안 알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그 남자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에서 네가 아빠라는 증거를 내밀어야 그 주둥이를 다물겠냐고 말했어요. 만약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책임지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겠다고도 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꼬랑지를 내리면서 자신에게 뭘 원하냐고 묻더라고요. 동생은 그 남자에게 아이는 자신이 책임질 테니까 매달 양육비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돈이 없다면서 낼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보다 못한 아빠가 그 남자를 끌고 그 남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다행히 부모님은 정상적인 분들이셨어요. 제 동생과 아빠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자신들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남자 지장이 찍힌 각서를 받고 나서 아빠랑 저는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동생은 도저히 엄마를 볼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었기에 같이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데리고 친정에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남편은 퇴근 후에 바로 처가로 갔고요. 동생은 집에 들어가서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임신한 동생을 보고 엄청 놀라셨고요. 엄마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에게 물으시길래 안방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동생은 아빠랑 함께 거실에서 기다렸고요. 저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거실로 나가 아빠에게 당신 왜 나한테는 그동안 거짓말했어?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아빠가 아니 나는 말하고 싶었는데 혜영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라고 하시면서 화가 난 것 같은 엄마의 눈치를 살피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동생이 아빠는 잘못 없다고 본인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동생을 보면서 가족 버리고 집 나가더니 이게 뭐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통곡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니 저도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엄마를 부여잡고 같이 통곡했습니다. 동생도 저랑 엄마를 끌어안고 죄송하다고 울며 빌었고요. 엄마는 10년 동안 네 전화만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동생에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동생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잠깐 했었어요. 동생이 집을 나가고 나서 단 한 번도 엄마가 동생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는 10년 동안 매일매일 동생 전화를 기다리셨어요. 게다가 가족들 몰래 혼자서 동생을 찾고 계셨고요. 동생 친구들에게 전부 전화해서 동생이 어디로 갔는지 아냐고 물어보셨답니다. 제가 돈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던 심부름센터도 찾아가서 막내딸을 찾아달라고 하셨고요. 그제야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된 동생은 무릎까지 꿇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현재 동생은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아이 아빠 부모님이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고요. 저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아빠에게 그동안 의심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울 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분명 동생은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미 아이를 키워본 선배로서 동생을 많이 도와줄 생각입니다. 저는 부디 저희 가족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지내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재혼 부부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재혼했고 아내는 초혼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4살 차이인데 40대 초반에 친구 모임에 따라갔다가 우연히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제 친구의 지인이었죠. 처음 봤을 때부터 아내에게 좋은 느낌을 받았지만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저는 한 번 이혼했고 아내는 초혼이었던 터라 적당히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아내도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지 저에게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친구를 통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먼저 전화도 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내와 연애하고 싶었는데 아내 앞길을 망칠까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더욱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죠. 여자가 계속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만 하자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결혼하고 싶은 여자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별을 결심했는데 만난 지 6개월 만에 아내가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이웃남인 거 알지 않냐고 그냥 다른 좋은 남자 만나라고 했는데도 아내가 집 앞에서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결혼하자고 조르더라고요. 아내에게 자꾸만 가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아내 마음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를 강력하게 반대하신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라도 저에게 제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반대 이유가 좀 황당했습니다. 아내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규모는 작아도 꽤 탄탄하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그런 부분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싫다고만 하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전부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도 전부인 직업이 회계사여서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장모님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아내랑 헤어지라고 하시니까 예상은 했어도 비참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서 이런 일을 겪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쯤 되면 제가 왜 이혼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혼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과 재혼은 모두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전부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4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워낙 오래 만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제 자만이었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부인은 신혼을 더 즐기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 낳기를 미뤘죠. 그 의견을 존중하고 전부인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엄청난 이유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전부인이 늦게 들어오고 출장이 잦아졌지만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전부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직장일 때문에 고생한다며 전부인에게 한약까지 지어줬어요. 그 한약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속초까지 내려가서 지어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멍청한 짓이었죠. 결혼한 지 1년 만에 헤어졌는데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결혼하고 나서 8개월 만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 다짜고짜 김은이라고 아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인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라고 물었더니 본인을 전부인 애인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서 진실을 들었는데 글쎄 전부인이 저랑 연애할 때부터 그 내연남을 만나고 있었다더군요. 내연남이 저랑 헤어지고 본인이랑 결혼하자고 했는데도 제가 고액 연봉자라서 놓칠 수 없다고 했대요. 그런 말을 듣고도 전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내연남은 참고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도 만남을 이어왔고요.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전부인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대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고 그랬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보내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남자가 생긴 거였대요. 저한테 증거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내연남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전 부인에게 따져 물었는데 순순히 본인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다고도 하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4년이나 만나고 결혼한 여자였기에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부인은 계속해서 불륜을 저질렀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전 부인을 유난히 아끼던 어머니가 사실을 아시면 큰 충격을 받으실까봐 성격 차이라고만 말했죠. 당연히 어머니는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화를 내셨지만요. 저에게 철없다는 소리도 하셨죠. 억울하긴 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입을 다물었어요. 그 이후 전 부인이랑 연락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다시는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제 아내요. 아내는 저랑 결혼하겠다고 단식투쟁까지 벌였어요. 집을 나가서 살겠다는 말도 하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장모님 장인어른도 백기를 들고 결혼을 허락하셨죠. 저희 어머니도 마지못해 허락하셨고요.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에게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바로 딸도 낳고 나름 행복하게 살았어요. 물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거니까 악착같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그런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직장 때문에 대전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착실하게 쌓은 아내의 커리어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먼저 주말 부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장모님이 봐주시기로 했거든요. 아내는 싫다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대전에 원룸을 얻어서 내려가도록 도왔죠. 어렵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주말 부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는 편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은 바보 같은 짓 했다고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전으로 내려가서 인정받는 아내를 보니까 기분이 좋았죠. 주말 부부가 나름 장점도 있었어요. 일단 싸울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만 만나니까 연애하는 기분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전 부인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쌀쌀맞게 어쩐 일이냐고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제 친구를 통해서 알아냈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거절했더니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 앞까지 오겠다고 하더군요. 전 부인이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라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에 퇴근하고 약속한 카페로 나갔죠. 전 부인은 별로 달라진 점은 없더라고요. 굳이 달라진 점을 꼽자면 저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거?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전 부인이 먼저 만나던 남자들은 모두 정리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도 태연하게 할 말이 뭔데? 라고 물었더니 저에게 재혼했다며? 라고 대묻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도대체 왜? 재혼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더니 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하냐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당신 전 부인인데 알아도 되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말을 섞는 것만으로도 편두통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 말 없으면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황급히 저를 붙잡으면서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후회한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라도 사과해줘서 고맙지만 나는 용서가 안 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전 부인은 끈질기게 저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정말 회사 앞까지 찾아왔죠. 제가 화를 내면서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했더니 재결합을 하자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전 부인한테 지금 미쳤어? 뭐? 재결합하자고? 나 재혼했다니까? 기억 안 나? 라고 했는데 전 부인이 그게 뭐? 나는 상관없어. 당신이 기회만 준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당신이랑 재결합 같은 거 할 생각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전 부인은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죠. 저는 전 부인이 제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니까 배가 아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행복을 망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 부인이 하는 말을 완전 개무시했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도대체 제 번호랑 집 주소를 누가 알려준 거냐고 했더니 그냥 제 친구에게 알아낸 거라고만 하고 누군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제 친구들한테 모두 전화했는데도 찾을 수 없었죠. 아무리 찾아오고 연락해도 제가 눈 하나 꼼짝이지 않으니까 제 아내에게 저와 자기가 바람이 났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협박까지 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사진까지 보내기도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전부인을 신고하거나 고소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전부인의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전부인이랑 이혼할 당시에 유일하게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 바로 전부인 어머님이시거든요. 저한테 눈물까지 보이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부인이랑 내연남을 고소하려다가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한 거예요. 어머님 생각해서요. 저는 전부인에게 제발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였죠. 제가 그리 말하니까 자기랑 재결합해주면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랑 4년이나 만났다니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다행히 제가 2달 정도 끝까지 무시하니까 더는 연락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포기한 것 같아서 안심했죠. 아내에게 전 부인에게서 연락 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더는 연락 오지도 않을 텐데 괜히 솔직하게 말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면서요.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서 아내에게 말하진 않기로 했죠. 그러던 중 어머니가 갑자기 평일에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퇴근 후에 집으로 가봤죠. 오랜만에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요즘 지영이 대구에서 어떻게 지내는 줄 알아?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혼자 타 지역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걱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와이프한테 이상한 낌새 못 느꼈냐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상한 낌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 친구가 지난달에 여의도 쪽에서 제 아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상한 점은 아내가 어떤 남자랑 같이 있었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대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의도에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가 지영이를 본 날이 글쎄 걔가 출장 갔던 날이더라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지난달에 부산으로 2박 3일 동안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에게 친구분이 분명 잘못 본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친구분이 분명 봤다고 이상하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내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싸주겠다는 어머니 말도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왔죠. 어머니한테 큰 소리는 쳤는데 어머니가 해준 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닐 거라고 분명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잘못 본 게 아니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고민하다가 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제 친구가 재수씨가 그럴 사람이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거니까 안심해 라고 했습니다. 친구 말을 듣고 이틀 정도 괜찮았는데 그 후부터 다시 곱씹게 되더라고요. 4년 동안 만난 전 부인한테도 뒤통수 맞았는데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한 여자한테는 안 맞겠어?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소심한 남자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부인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말에 아내가 왔을 때 은근슬쩍 떠보기도 했는데 수상한 낌새는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월차를 쓰고 아내 몰래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살고 있던 원룸의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랑 아내 대전 원룸이랑 비밀번호가 똑같았거든요.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근한 아내는 당연히 집에 없었죠. 혹시 몰라서 신발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한 20분 정도 집안을 둘러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숨을 고른 뒤에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죠. 아내는 회의 끝나고 잠깐 전화하는 거라고 하면서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묻더라고요. 제가 우동을 먹었다고 했더니 아내가 또 밀가루야? 요즘 소화 잘 안 된다며. 그러지 말고 밥 먹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아내를 의심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내 모르게 아내 원룸으로 찾아온 제가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 뒤로 저는 무슨 말을 들어도 아내는 믿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자고 결심했죠. 그래도 아내에게 대전에 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온 아내를 놀라게 하려고요. 아내가 집에 오면 맛있는 거 해주려고 동네 마트에 가서 간단하게 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인가? 갑자기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내가 일찍 귀가했다고 생각하면서 급히 옷장 속으로 몸을 숨겼죠.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벨소리가 왠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아내 휴대전화라고 하기에는 낯설다고 할까요? 아무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주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방금 안으로 들어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단번에 누군지 정체를 알아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제 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니에게 전화한 상대가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물어봤나 봐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있던 비상키를 몰래 슬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 집에 아내 원룸 도어락 비상키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귀신같이 아시고 가져가신 거예요. 도대체 언제지 생각해봤는데 이틀 전인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어머니가 그때 안 가져간 김치를 가지고 왔다면서 집에 오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어머니도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지 몰래 확인하려고 오신 것 같았어요. 친구분이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셨겠죠. 어머니는 통화하는 상대에게 금방 해놓고 나갈 거야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가 살짝 옷장 문을 열고 봤는데 통화를 마친 어머니가 집안을 살펴보시더라고요. 근데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집안을 대충 둘러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핸드백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서 화장실 쪽으로 가셨거든요. 마치 집에다가 뭔가를 남겨두는 것 같았어요. 왠지 쎄한 느낌이 들면서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화장실 수납장을 열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다가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세우면서 얼굴을 보여줬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한테 어머니야말로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예요. 왠지 수상해서 어머니 뒤에 있는 화장실 수납장을 살펴봤죠. 그런데 글쎄 그 수납장에 남자 면도기랑 면도 크림이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살펴봤을 때는 없었던 것들인데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에게 왜 이런 걸 여기다 넣어뒀냐고 물었더니 식은땀까지 흘리시면서 초조해 하시더군요.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것 같아서 언성을 높여서 왜 여기다 이런 걸 두셨냐고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저보다 더 언성을 높이시면서 너도 바람 났는지 확인하려고 온 거 아니야? 너도 의심이 가는 거 아니냐고!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그런 거 같아서 확인했는데 아니라고 내가 오해한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왜 그럼 남자 면도기랑 면도크림을 여기다 두신 건데요? 라고 물었더니 말을 더듬거리면서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경악스러운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일부러 제가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게끔 조작하려고 했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거냐고 물었더니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더니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그러니까 내가 반대할 때 결혼 안 했으면 좋았잖아. 그냥 은희랑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 됐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왜 갑자기 여기서 전 부인이 언급되는 거냐고 했더니 제가 아내랑 이혼하고 전 부인이랑 다시 합쳤으면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혹시 은희 연락 받으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어머니가 또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하겠다고 했더니 받은 적 있다고 실토하시더군요. 몇 달 전에 전 부인이 전화해서 울면서 그랬답니다. 저랑 다시 합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고요. 알고 보니까 전 부인에게 제 전화번호랑 집 주소를 알려준 사람도 어머니였어요. 제 친구가 아니라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도 바로 전 부인이랍니다. 어느 날 전 부인이 전화해서 제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걸 여의도에서 봤다고 했대요. 어머니가 전 부인에게 제 아내 얼굴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제 친구를 통해 결혼식 사진을 받았다고 했답니다. 어머니가 유독 전 부인을 좋아하셨어요. 직업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냥 자신이 꿈에 그리던 며느리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혼했을 때 어머니는 이틀 동안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어요. 계속 다시 합치라는 말도 여러 번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부인 말에 더 잘 속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는데도 제 말을 믿지 않고 전 부인 말만 믿으셨어요. 어차피 바람 피우는 애인데 면도기 갖다 두는 게 뭐 어떻냐고 하시면서요. 제가 어머니한테 방금 전화한 사람도 전 부인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말하자면 어머니 계획을 전 부인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하도록 전 부인이 상황을 유도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된 이상 계속 비밀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인이랑 왜 이혼했는지 진실을 말했어요. 당연히 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혹시 네가 바람 피운 거 아니냐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저장해두고 있었던 증거 사진을 어머니에게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부모님에게 말하게 되면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어머니가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았어요. 증거 사진을 보게 된 어머니는 그제야 제 말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런 어머니에게 우리가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제 아내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어머니랑 지금 대전 원룸에 있으니 퇴근 후에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죠. 아내가 큰일이 난 줄 알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어머니가 집에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말했죠.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모두 제가 아내를 믿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서운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역시 아내 손을 붙잡고 눈물을 보이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당신한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를 이해해주더라고요. 본인이었어도 한 번쯤은 의심했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아내는 이미 제가 왜 전 부인이랑 이혼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전 부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 역시 전 부인을 만나야겠다고 했죠. 저는 일단 먼저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금요일 밤에 왔고요. 그리고 주말에 어머니가 전 부인을 불러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 부인은 신난 얼굴로 약속 장소로 나왔죠. 저희 부부랑 어머니가 같이 앉아있으니까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전 부인에게 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정말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있는 모습을 봤다고 거짓말하다가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어머니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전 부인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람 피워서 이혼한 주제에 나한테 와서 울면서 재결합하고 싶다고 할 수 있냐고 소리치셨죠. 그랬더니 전 부인이 울면서 실수였다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전 부인에게. 당신한테 기회 같은 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남자는 제 남자거든요. 라고 하면서 다시는 저와 어머니에게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전 부인이 막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니까 아내가 미소를 보이면서 그럴 자격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나긋나긋하게 할 말 다 하니까 전 부인도 더는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어머니는 전 부인 얼굴에 물까지 뿌리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현재까지 어머니가 아내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날마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도 하시고요. 저 역시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충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도 전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나봐요. 아버지가 당장 전 부인을 고소하라고 하다가 어머니에게 왜 그런 애한테 휘둘리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찍소리도 못하고 미안하다고만 했고요. 이미 지난 일이고 모든 상황이 잘 해결됐지만 아직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제가 좀 더 아내를 믿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고요. 아내가 1 더하기 1은 4라고 해도 믿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